일본은 확실한 게 있어요. 한국을 자기 동등한 위치에 놓지 않으라는 건 확실해요. 핵심 축은 미국과 일본이 핵심 축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서 지금 한국하고 그리고 뭐 주변에 필리핀 아까 이런 나라들과의 이 관계를 자기네 매니징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대리인으로서. 예, 대리인으로서 매니징 하겠다. 그걸 미국에서 따온다는 거예요. 네. 트럼프가 지금 하는 이번에 올라와서 하는 국제문제 해결법을 보세요. 자기 군대는 죽어도 안 보내요. 그런데 전쟁이 난 그 영토에서는 모든 광산이나 자원은 자기가 다 가져와요. 일본은 자기가 피를 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는 최상위 위치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마지노선에 한국이 자동으로 전쟁 개입하는 게 절대 없어야 되고요.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걸 명확하게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북한 쪽 문제 해결하기 집중하겠다. 이렇게 가는 게 현 상황에서 한국한테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이 동아시아의 역학관계라는 게 요즘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일본과 중국이 총 칼만 안 들었지 거의 전쟁 상태 아닙니까? 말로는요. 거기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 저희의 입장 그리고 미국의 입장 이게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이 분야에 관한 한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그 사람도 이런 생각할 거다. 이런 얘기를 저희하고 나눠주실 아주 그냥 안성맞춤인 분이죠. 중국증권행정연구원의 안유호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런데 이게 아무리 중국의 뭐 고위 관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네. 중국의 외교관이 목을 베어버린다. 네. 다카이치. 네. 한 나라에 그래도 물론 국왕이 있는 나라긴 하지만은 그래도 정부의 수반인데 그렇죠. 이게 이런 얘기를 해도 일본에서 또 뭐 그렇게 막 들고 일어나서 국민들이 막 우리는 만약 우리 대통령한테 막 그래서 우리는 막 중 거의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중 추방하라고 막 그러고 그죠? 네, 맞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 그 오사카 조영사가 그 글을 올린 다음에 네. 그 글이 너무 반항이 세가지고 네. 국제사회 또 이런 그러니까 좀 강력한 반발이 있어서 삭제 바로 했어요. 삭제는 했죠. 네, 지금 없는데,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국의 어떤 마지노선을 건드렸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제가 지난주에 중국 갔다 왔거든요. 네. 네, 가서 한 일주일 있었는데 저는 뉴스만 보거든요. 이렇게 틀어놨더니 내내 일본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아, 중국 신화 예. 뭐 이게 중국 CCTV나 이런 데서. 예, 그렇죠. 한국말하면 KBS 이런 뉴스 이런 데서 그래서 계속 그 일본에 대한 강력한 그 비판과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이 동북아 국면을 갖고 가야 되냐 이런 일본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 동북아 그리고 뭐 이런 문제를 계속 내내 다루더라고요. 연속으로 계속. 아, 그래서 궁금한 게 사실 우리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 또 한국 사람들의 중국 사람에 대한 감정을 우리 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중국 사람이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감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어쩔 때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난징 학살 같은 거 그게 어마어마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우리는 막 그런 일에서 막 근데 평상시에 중국은 그렇지 뭐 또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 적개심을 갖는다거나 그러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 사람들 뭐 제가 다 대변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정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일본을 뭐 이런 표현 좀 그냥 백성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 역사 문제는 있어요. 남경 대학사 이런 기념관도 있잖아요. 남경 관계 보면은 막 가슴 속에서 야 국가가 정말 강해야 되겠다 이런 게 엄청 올라와요. 근데 지금 현재는 중국이 이미 세계 지투로 올라왔고 좀 어떻게 보면 세계 이제 강국 쪽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이 큰 나라, 강한 나라는 조금 여유가 있는 것처럼 사실. 근데 저도 어릴 때부터 일본에 대해서 오히려 일본 문화를 배우려고 했고 제 일어를 배웠거든요. 그리고 저 동북 쪽에서는 다 외국어가 일어였어요. 아, 그래요? 예, 저 영어를 안 배우고 다 일어였어요. 외국어가 제1 외국어가. 근데 어렸을 때라는 게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개방이나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외국어가 일어였어요. 영어를 안 배우고. 그 정도로 언어가 다 외국어가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아 그렇게 안 하는데 영어인데 그때는 그래서 중국 사람 제가 본 중국 사람 대부분은 일본을 좋아하고 좋아해요? 네, 그렇죠. 일본에 꽤 여행을 제일 많이 가잖아요. 일본에.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일본에 제일 많이 간 사람이 중국 사람이었고 그렇죠.
근데 지금도 그때에 비해서는 회복이 안 됐지만 2019년 대비 근데 지금도 전체 일본 여행 객수의 25%가 중국 사람이고요. 소비 기준으로 보면 거의 50%에 달해요. 40%에서 50% 사이가 중국 사람이 소비를 해요. 여행 소비가. 그 정도로 일본에 가기 좋아하고 일본을 선진국으로 보고 일본 사람에 대해서 그런 감정이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으로 다루는 거랑 실제는 국민들 간의 감정은 달라요. 한국에도 똑같아요. 한국에도 와서 놀러 오고 싶고 한국 케이팝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이건 국민들 정서는 이래요. 근데 이런 국제 정치에 있어서는 또 정치인들은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국민의 대표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치적으로 다룰 때는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섞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최악의 관계를 간 거죠. 그 다카이치. 어떻게 문제가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이 중일 관계에 있어서 지금 최악의 지금 상황으로 갔는데 그 연원부터 좀 잘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다카이치 사나에 초리가 국회에서 이 발언을 했죠.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유권 행사 기능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거죠. 그러니까 대만이 유사하면 일이 있으면 우리가 집단적 자유권을 행사하겠다. 그래서 대만에 일이 있다는 거는 일본에 일이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또 조금 더 깊이 풀면 중국이 만약에 대만 통일을 무력으로 할 경우에 자기네 참전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총리라는 사람이 입으로 이렇게 뭐 마음이 그런 건 옛날부터 다 알고 있었죠. 옛날에 뭐 아베 때부터 아니, 마음이야 뭐 누가 뭐라고 다 그랬어요? 알고 있죠. 예. 뭐 중국의 뭐 공산당 가문들이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입으로 내뱉었을 때는 이건 담을 수 없는 사태고 또 외교적으로 이거는 중국의 마지노선을 건드린 거거든요. 중국, 미국하고도 대만 문제에서는 절대 양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은 항상 외교의 모든 마지선이라고 늘 누누이하고 이건 절대 침범할 수 없는 마지노선 늘 누누이 말했는데 그걸 침범한 거죠. 그러니까 총리가 되자마자요. 네, 되자마자. 그리고 아베도 여자 아베 별명이 있지만 아베보다 더 아베가 돼버린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걸 묵인할 경우에는 이거는 뭐 미국부터 시작해서 한국부터 시작해서 주변 국가들이 지금 다 이런 도발적 행위를 실제 필리핀도 그렇고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걸 그냥 지나칠 경우에는 국제 외교적으로 중국이 자기가 말했던 마지노선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강하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에 상황 보면은 레이더를 그 중국의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에 레이더를 쐈잖아요. 그 뜻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보낸 거예요. 안 쏘지만 너 언제든지 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면 지금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의 일촉즉발 상황까지 온 거죠, 현재. 그렇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다. 지금 그 상황인 거죠. 뭐 일본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강국이기도 하고 또 일본의 자유대가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는 자위대라고 표현하지만은 군사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봐서 진짜 1대1로 붙으면 중국한테 안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계에서 최강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본을 둘째치고 미국하고 중국이 싸웠을 때 누가 이길까? 그래서 우리가 군사력 단순히 군사력만 비교하면 군사력에 쏟는 돈부터 규모부터 중국이 미국이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항공모함 수량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특히 이렇게 공군, 공군이 미국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공군 이런 면에서 미국하고 비교할 수 없이 약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미국을 뒤에 없고 제1도련선이라 하거든요. 제1도련선이 길게 그러면 한국부터 시작돼요. 한반도부터. 그 한반도 그다음에 일본까지 포함해서 여기 대만, 필리핀 여기까지 그다음 호주, 그다음 괌 이게 제1도련선 중국 포위가 되거든요. 옛날에 아베 때 자유 번영의 호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취한 거예요. 중국 주변 국가들하고 손잡고. 그래서 이게 제1도련선인데 미국하고 일본의
전략은 뭐냐면 중국이 항공모함, 중국이 군사력이 제1도련선을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제1도련선 나가면 태평양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태평양으로 들어가면 제일 1차적으로 바로 가까운 게 일본이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게 미사일 그 본토까지 공격 때까지 괌사이판 다 미국이잖아요. 예, 다 들어오는 거죠. 하와이.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도련선 밖에 절대 중국 군사력이 못 나가게 하는 게 지금 네. 목표예요. 그래서 저 옛날 아베 때부터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도 그렇고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미국을 대신해서 앞단에서 태평양을 못 나오게 막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공짜가 아닌 거거든요. 그렇지. 대신에 미국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미국의 동맹 확실한 동맹 국가로서는 미국하고 일본이 최상급에 있고 최상급에 있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 동북아 특히 요 아태 지역에서 일본이 중국의 세력을 못 커지게 하는 제1전선의 방어 역할을 하면서 아시아의 주도 세력은 일본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대표적인 게 CPTPP예요. 아하. 그러니까 경제, 안보, 군사력도 이제는 전범 국가가 아니라 정상 국가의 군사력을 갖고 중국을 억제하는 이걸 별미로 삼는 거죠. 중국을 억제한다는 별미로 미국이 동의하니까. 그래서 정상 군사 강국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사일까지 갖고 가는 국가. 그래서 미국 서툴 논리가 우리는 이제 전범 국가가 아니고 너와 강경한 동맹 국가고 나한테 정상 국가로서의 우리나라 자국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군사력 정상 국가로 승인해 달라 이거고. 그거 이제 거의 성취하고 있어요. 예, 성취하고 있고 헌법에 반영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동맹 국가는 거의 뭐 한 나라일 정도로 대신에 앞단에서 막아줄게. 그리고 나는 이 지역에서의 아태 지역에서의 군사 강국, 경제 강국, 가치와 이념, 표준의 강국이 되겠는데 이게 절대 중국이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최상위단 동맹 국가로 있고 그 밑에 한국이나 뭐 필리핀이나 다른 애들이 있다. 같이 보지 말라는 거죠. 자기네는 그걸 위해서 이렇게 전선에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전략이에요. 그래서 중국을 절대 제일 도련선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그게 지금 대놓고 그렇게 하면서 전 세계에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지역은 자기네가 중국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우리가 표준을 잡고 가야 우리는 기술 강국, 군사 강국, 경제 강국, 이념 강국 우리가 주도를 해야 된다라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일본의 전략이죠. 그러니까 뭐 절대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네. 그 전쟁의 어떤 우위 이런 거를 논할 필요가 없는 게 네. 일본은 미국과 한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일본과 중국이 네. 어떤 무력으로 뭘 한다는 건 미국의 자동 개입을 네. 전제로 하는 맞아요. 거고 그 얘기는 일본도 그걸 다 내포하고 있고 중국도 모르는 바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랬을 때 네. 그러면 양국이 그냥 말로만 하는 거지. 예. 저게 뭐 별로 의미 없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꼭 그럴 것만 같지도 않고요. 길게 봤을 때는 전쟁이 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요 지금 요 2, 3년에는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자제하죠. 왜 그러냐면 국내 상황이 녹록치 않거든요. 미국도 국내 상황이 녹록치 않고 중국도 지금 경제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둘이 전쟁하기에는 지금 아직 한계가 있는데 근데 또 이거 변증법적으로 보면은 일본이 지금 미국을 설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이 더 커지기 전에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이 더 군사 강국이 되기 전에. 네. 그래서 또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만이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선진 무기를 사오고 있어요. 최첨단 선진무. 한국에도 안 파는 선진 무기를 지금 대만에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이 완전한 무장전에 중국이 또 대만 통일을 안 하면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이게 공군의 억제 능력이 있어 타격받을 수가 있죠. 그렇지. 그래서 지금 대만이 절대적인 무장을 하기 전에 또 중국은 또 윈도가 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덴저존이라고 표현하는 게 현재 위험 구간. 네. 예, 이게 언제 덴저? 예 무슨 일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게 아무도 한 치 앞도 예측하기 힘들어요. 근데 지금 군사력을 발전 미국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봐도 그렇고 중동에서의 전쟁을 봐도 그렇고 이게 결국 미국이 역대한 전쟁 우리가 리뷰를 하면은 이긴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이 그렇게
금방 해방했을 때 중국이 49년도에 중화민공화국 금방 만들었고 중국 사람 다 배를 고를 때거든요. 그때 여기서는 6.25 전쟁이라 하잖아요. 네. 중국엔 조선 전쟁이라 하는데 6.25 전쟁 때 어떤 미국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중국이 엄청 못 살 때거든요. 그렇죠. 그때 익은 게 아니니까 38선이 생긴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현대 전쟁은 누가 군사적 우위를 가져간 데서 이긴다는 본장이 없어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충돌한 시점은 여기에요. 중국은 태평양을 무조건 나가려고 하는 거고 미국은 태평양을 못 건너오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근데 왜 미국하고 일본이 중국을 태평양 못 건너오게 하냐면 전 세계 무역에 특히 일본을 상대로 하면 일본 무역의 80%는 이게 지금 이 태평양을 이게 중국해 남중해를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서 지금 일본이 오는데 그게 지금 대만 해협을 지나거든요. 그게 가성비가 가장 싼 경로예요. 물류비요. 그렇죠. 근데 거기가 대만이 만약에 중국 쪽에 완전히 소속돼 버리면 그 항로를 못 통과하면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네가 거의 3분의 1 단가가 높아져요. 30% 넘게. 그럼 자기네 물건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점점 경쟁력이 잃어가는데 경제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본질을 따져보면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일본이 지켜야 되는 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지금 맞붙은 거죠. 그래서 중국이 제일 경계하는 건 뭐냐면 중국이 제일 좀 안 좋게 보는 시나리오는 한국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제일 열도선에. 그러니까 한국, 일본, 대만, 그다음 필리핀, 뭐 호주, 괌 이게 거기까지 인도까지 쭉 연결해. 예, 인도까지 이게 하나로 인체 전략 아니에요? 예, 이게 하나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한국이 처한 환경이 있잖아요. 북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제가 우리 멤버십 회원들한테는 뿌려줬는데 미국의 2025년 국가안보전략 그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2025년. 트럼프께. 네. 근데 거기에 보면 북한 핵 이슈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언급이 없더라고요. 예, 되게 웃기는 게 난 그 안에 말 보고 깜짝 놀란 게 이제는 다른 나라를 미국의 이념으로 요구하지 않겠다는 표현이 있어요. 네. 다른 나라를 미국의 민주주의 이념을 억지로 요구하지 않겠다. 다른 나라 정치에 간섭 안 하겠다. 막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자기네 이념과 가치로 이게 바이든 때는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트럼프 버전의 여기에는 그냥 다른 나라를 미국식 민주주의로 강요하지 않겠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안에. 어쨌든 표현들이 어제는 우리 미국의 모든 우선순위는 프로-워커, 그러니까 블루칼라 우선으로 국제 외교와 정치를 하겠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국 우선주의. 다른 나라는 우리가 개입하지 않는다. 모든 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개입 최소화예요. 글로벌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이게 동북아 문제에 있어서는 내 생각에는 일본을 갖다가 하나의 자기네 거의 뭐 50 몇 개 주로 보는 거죠. 그렇게 고까지인 것 같아요. 이 동북아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어제도 한국까지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움직이는 가장 경계하는데 한국의 선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여기서 가장 지혜로운 전략을 취해야 되는데 한국은 어떻게 보면 이 일본과 중국의 긴장 관계가 이번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방기를 하잖아요. 내년 초에. 네. 그래서 지금 저는 한국이 이게 한반도의 안전은 한국이 절대 방관자로서 나가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런 상황. 그러니까 야 일본하고 중국이랑 저렇게 막 일촉즉발하니까 우리 좋다. 쟤네들 하면 우리는 또 좀 여지가 생기겠지. 이런 생각은 약간 단견인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그걸 보면서 즐기겠다? 이건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절대 아니죠. 아니죠. 거기서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역할 이런 것들을 국제사회나 또 이 동북아시아의 어떤 정책 또 미국에도 그런 시그널을 보여서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이 사실 조종자의 역할을 해주면서 뭔가 확고한 역할을 이렇게 그죠? 이런 자세를 해야지. 근데 한국은 마지노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국도. 아무리 모든 100만 개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여기가 전쟁터 돼서는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그거는 마지노선을 좀 되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람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 전쟁에 휘말리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네. 그래서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를 그래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마음을 잃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일본은 확실한 게 있어요. 한국을 자기 동등한 위치에 놓지 않으라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자기네 핵심 축은 미국과 일본이 핵심 축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서 지금 한국하고 그리고 뭐 주변에 필리핀 아까 이런 나라들과의 이 관계를 자기네 매니징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대리인으로서. 예, 대리인으로서 매니징 하겠다. 그걸 미국에서 따온다는 거예요. 네. 그럼 미국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럼 전쟁은 자기 나라에서 일어나면 되고 자기 군대가 안 가면 돼요. 트럼프가 지금 하는 이번에 올라와서 하는 국제문제 해결법을 보세요. 자기 군대는 죽어도 안 보내요. 그런데 그 전쟁이 난 그 영토에서는 모든 광산이나 자원은 자기가 다 가져와요. 자기는 피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중재자로 나서면서 평화협정에 사인할 때 자기가 주도하면서 그 광산의 소유권 자기가 다 가져가거든요. 우크라이나 얘기죠. 네.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번에 루안다도 그렇고 중동 문제도 그렇고 자기네는 절대 피를 일방울도 안 흘리고 말로만 하면서 모든 자원을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앞으로 한반도 문제도 똑같이 처리할 거예요. 트럼프가 있는 한. 네. 앞으로 또 트럼프 아니래도 그렇게 안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한반도가 전쟁이 나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 군대를 보내서 피 흘릴 생각 2차 세계대전 때처럼 없어요. 이거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가 피를 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는 최상위 위치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요거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노선에 한국이 자동으로 전쟁 개입하는 게 절대 없어야 되고요. 그럼 이유를 잘 돼야 돼요. 국제사회에서 이유를. 그게 저는 북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안보 전략에도 북한이 없어졌잖아요. 그 말하면 북한이 핵을 잠정적으로 인정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이유가 생긴 거죠. 우리는 북에서 내려온 애들 막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 일본하고 문제가 딱 이렇게 터지면서 일본 군사기하고 미국 군사기 같이 연합 훈련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군사기하고 러시아 군사기 같이 연합 훈련했거든요. 거의 제3차 세계대전 국면이에요. 여기에 북한까지 붙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둘이 군사행동 같이 한다고 조약을 썼잖아요. 러시아와 북한이. 그렇죠. 그럼 한국 이유가 생겼죠. 우리는 북쪽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쪽에서 어떤 전쟁이 나도 자동 개입이 안 되게 우리는 이유가 있는 거. 우리는 이쪽을 막아야 돼요. 지난번에 네. 그 에이펙 때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해서 네. 그 충격적이었죠. 우리 핵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때 그 얘기를 딱 던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래서 동의한 거 아니에요. 그러네. 이렇게 돼서 실무협정까지 다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자국 이익을 우선주의로 내세우는 나라를 존중해요. 자국 이익을 우선주의로. 예를 들면 트럼프하고 일본한테도 그래요.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걸 명확하게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자국 국민을 우선시하는데 무슨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당신도 자국 이익 우선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자국 이익에서는 이거다. 네. 그래서 저는 전쟁에만 휘말리지 않으면 되고 우리는 북한 쪽 문제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가는 게 현 상황에서 한국한테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주말 컨텐츠를 보고 계신 분이라면 저 정프로처럼 이미 배움과 성장의 DNA를 가진 분이시죠?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부터 신화적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까지 국내외 최고의 지성 17명이 함께하는 위즈덤 칼리지 2016 지금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당신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 말씀은 일본의 어떤 정상국가라의 복귀 또 일본의 어떤 역할 같은 것들도 우리 입장에서는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근데 너무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전범 국가라는 게 아직도 딱지가 안 떨어졌거든요. 여기다 말을 많이 하면은 다시 이상하게 돼요. 우리 제2차 세계대전 반파시스주의 이게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념이 반파시주의, 반군국주의잖아요. 네. 아직 그게 완전히 지금 벗겨지지 않은 상황에서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일본이 노리는 게 뭐냐면 공군망을 있잖아요.
아시아 특히 동북아지에서 공급망이 중국이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예. 근데 미국이 이제는 중국 공급망을 안 쓰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체하신 나라는 제조 국가밖에 없어요. 예. 전 세계 제조 국가 손에 꼽힐 정도예요. 한국, 일본, 예, 독일. 여기에서는 예. 한국, 일본밖에 없어요. 근데 일본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그게 일본이 지금 모든 공급망을 미국, 야, 네가 안심할 수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한국 쟤네도 아니다. 우리다, 우리. 우리 또 미국 사람들이 일본을 좋아해요. 일본에 대해 좀 다르게 일본을 아시아 국가로 보지 않아요. 일본을. 그래서 일본을 이 제조 공급망의 허브 국가가 되겠다는 거예요. 모든 걸. 그리고 그게 CPTPP 이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제가 늘 제안하는 게 뭐냐면 중국이 지금 공급망이 바로 미국에 못 가니까 한국이 그걸 일부분 가져오라 이 역할인데 일본이 지금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일본하고 한국이 지금 겹치는 게 많아요. 배터리, 자동차, 그렇죠. 뭐 선박업, 조선업 다 겹치거든요. 네. 화학. 일본이 오히려 부품 소재 더 잘하거든요. 핵심 기술 더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국은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 흐름이 공급망이 중국에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나 이런 쪽에 옮겨가게 할 거라고요. 그럼 거기서 한국이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일본, 한국, 미국의 이런 경제 안보 공급망에서 협력 강화는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일본을 너무 또 일본이 원하는 그림에 짜짜짜짜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말은 그렇죠. 최소화해야죠. 대신에 경제 협력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 왜 제가 안 교수님께 예. 그 중국 사람들에 대한 일본의 감정 네. 또 그 중국 당국자들의 생각 이런 거를 집요하게 여쭤보냐면은 사실 모든 인간관계나 회사와 회사의 관계 또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굉장히 이론적으로 될 것 같아도 사실 그게 다 감정이 거기에 개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미국 사람들이 일본 좋아한다. 그죠? 사실 전쟁을 했던 국가고 많은 미군들이 일본군에 의해서 죽었어요. 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폭을 투하한 나라고 투하받은 나라란 말이에요. 맞아요.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맞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원폭 피해자들이 있죠. 예. 있는 나라인데도 야, 저 일본 여자 수상이 막 그 핵 추진 항공모함에 가서 막 폴짝폴짝 뛰기도 하고 네. 그게 얼마나 냉정한 얘기냐. 그리고 그냥 깜짝 놀랐던 게 하와이에 갔더니 호놀룰루 국제공항 이름이 이노우에 공항이에요. 네. 일본 출신 국회의원 그렇네요. 이름을 해가지고 음. 이게 무서운 거다 이게. 물론 그 시민권자죠. 미국의 시민권자고 미국에 기여해가지고 미국 정치인이지만 야 저게 참 미국과 일본의 관계를 아주 이중적이지만 상징하는 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국이 정말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그죠? 네. 자, 그래서 뭐 일본 또 중국과의 관계가 일촉즉발로 가나 중국 내부의 문제 또 일본을 포함한 미국 내부의 문제가 워낙 그 비상하기 때문에 이게 무력 충돌 혹은 그 이상의 상태까지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건데 네. 그러나 말로 저렇게 해서 또 실질적으로 아니 공연을 다 하기로 해가지고 일본 가서 중간에 취소하고 아니 무대에 있는데 내려가게 하고. 끌려 내려간 거 아니에요. 네. 야, 제가 그걸 보고 그래서 중국을 한다면 하는구나 저거. 그거는 진짜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중국 관종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엄청 그 당시에 소리가 막 나와요. 그 중국 사람들 말하는 소리가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한다. 중국 공안 너무한다. 예, 중국 관중들이 네. 이건 아닌 거 아니냐. 그러니까. 관중들 그 말이 막 나왔어요. 말에 막 흘러서. 예, 그건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중국 정부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마지노선을 건드린 사람의 국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엑스큐지 않는다라는 어떤 상징적 사건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치와 중국 국민들은 나눠서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마디로 중국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걸 건드렸기 때문에
중국은 만약에 저걸 컨트롤 못하면 앞으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국제 외교 무대에서 자리를 못 찾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은 루비콘강을 건넌 거죠. 사실은 일본이. 이 구조적 아까 속셈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일본이. 그러니까 중국도 딱 다 서로 대놓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외교적으로 미국이 스탠스가 중요한데 미국이 그동안 말이 없었어요. 원래. 근데 이번에 레이더로 조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말을 했거든요. 뭐 일본은 우리의 강경한 뭐 동맹국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원래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말을 했어요. 했는데 내 생각에는 다카이치 사나이가 대놓고 사죄하는 말 안 하는 이상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애매한 말만 했거든요. 뭐 중국의 뭐 입장을 이해한다는 동 어쩐 동 이런 거는 중국에 먹히지 않죠. 어쩐 동. 네. 그래서 먹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놓고 사죄하지 않는 이상은 이 사태는 절대 스톱이 안 되죠. 그런데 실제로 중국이 예를 들면 히토류라든가 그걸 제한해 보면 일본도 그때 여기 나왔잖아요. 생각고 열돌 문제 때 그러니까. 2012년에 네. 바로 손 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 카드까지는 안 갔어야지. 네. 예, 그러니까 아마 계속 사죄 안 하고 이러면 또 히토리오 카드까지 쓰겠죠. 일본이 또 바로 손 들어야 돼 그러면. 그래서 사이토 공명당 총재죠. 네. 대표죠. 맞아요. 여기도 연정이잖아요. 네, 중요한 네. 연정이 맞아요. 파트. 여기 빠지면 맞아요. 네? 네. 그 총리도 의미가 없어지는데 중국 가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자기가 나서 좀 뭘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맞아요. 이 사람 가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절대 의미가 없죠. 그 사람 그래도 일본에서 온 건파. 그러니까. 예, 좀 중국 쪽이 온 건파인데 그냥 전쟁 나는 것까지 막자 뭐 이런 상황이겠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서 전쟁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악화되는 것까지 안 가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죠. 근데 본질은 해결이 안 되죠. 다카이 사나이가 대놓고 사죄하지 않은 이상은. 근데 뭐 그 일본 총리 입장에서야 뭐 내부의 정치적인 입장도 있는데 그게 그렇죠. 가능하겠어요? 정치적 결속을 다시 차원에서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본의 경제가 만약에 일본은 어쨌든 선거로 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표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국민들 엄청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왜요? 다카이 사나이의 이 발언에 대해서. 경솔하다. 예, 경솔하다. 조용히 하면 되지. 저는 그 누구 생각나죠? 다카이 사나이 보면서. 그래서 굳이 입으로 내뱉었어야 되냐? 다 아는 사실인데 말 안 해. 예, 그런 사람이 저는 진짜 리더라면 말을 좀 적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미국 정도의 실력이 있으면 해도 돼. 트럼프? 예, 그 정도 미국 군사력이나 이런 거 갖고 있으면 해도 뭐 어쩌겠어요. 뭐 어쩌 못하니까. 근데 나머지 나라들은 강한 자는 있잖아요. 안 보여야 되거든요. 진짜 강한 자는 우리 개인도 그래요. 말이 많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 없어요. 강한 사람 말이 많은 거 봤어요. 강한 자는 보이지 말아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이신데. 최소화해야 돼요. 그래서 글쎄요. 뭐 다카이 사나이도 자기 목적이 있지만 네. 큰 사람은 아니다. 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정치인 네. 일본 총리의 향배가 어떻게 네.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일본 정치의 특성이라는 게 오래 가지를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경제로 밀어붙일 거예요. 중국이 이제 경제 페널티로. 글쎄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수산업은 이미 네. 뭐 수입하지 말라. 네. 수산업 여행 가지 말라. 네. 맨 마지막에는 지금 하는 거 보면서 하겠죠. 근데 마지막에는 히토리나 이런 걸 쓰겠죠. 아주 치명적이잖아요. 히토리오. 그죠? 저는 한 국가의 총리거나 이게 대통령이면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애교를 피울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거기는 아니죠. 애교가 통해야 되나? 네. 저는 무게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트럼프는 그런 사람 무서워하거든요. 자기한테 막 뭐 이래서 그 사람 잘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렇지. 예, 강한 자를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은 얘는 그냥 이렇게 돼야 되겠나 이렇게 되죠. 그게 대표적인 트럼프의 외교잖아요. 자기가 트럼프는 보니까 제일 무서워하는 네. 사람이 보니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이런 그 두 사람들이 명이잖아요. 보니까. 푸틴하고 시진핑. 예, 네. 그렇죠. 혹은 김정은. 예, 지금 우크라이나 밀어붙이는 거 보세요.
무조건 받아들여잖아.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영토를 빼앗기면서. 젤렌스키는 특징이 있지. 말이 많지. 그러니까 내 말이 대통령이라면 네. 그때 그 북한의 김정은하고 제가 뭐 김정은 응원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걔도 트럼프하고 덩치 큰 사람 앞에서 기 하나도 안 죽잖아요. 젤렌스키 대하듯이 안 대하잖아. 이번에도 와가지고 에펙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 오후 스케줄 다 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혹시나 김정은 만날까 해가지고 근데 뭐 응대도 안 하니까 정신 비행기 타고 가버렸잖아요. 그게 오면 웃기는 거예요. 다른 나라 대통령 같으면 트럼프가 만나자고 이렇게 막 이렇게 구애했으며 봐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다 왔을 텐데 안 하잖아요. 응대조차 한마디 응대도 안 하잖아. 근데 뭐 그 사람 뭐 찬양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한 국가의 리더라면 그런 걸로 제압할 줄도 알아야 되겠다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네. 자, 어떻게 보면 을에 있는 일일 수도 있으나 미일 그리고 중국 또 우리 대한민국 또 크게 보면 북한에 이르기까지 이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그렇게 예사롭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저간에 사실은 미국의 국가 안보라는 게 깊숙이 연결이 돼 있고 그 국가 안보 중에는 또 하나 첨단 기술의 미중 간의 경쟁 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대만의 반도체 이렇게 연결돼 가고 있는 게 그냥 국제 정세와 지금의 작금의 상황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이 그냥 정치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의 앞뒷면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의 어떤 정서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안유아 교수님하고는 이왕 오셨으니까 저희가 또 다른 주제 미국의 첨단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중국과 일본의 문제는 이렇게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